안녕하십니까. 호영님 여론조사 대기자 또 데이터 저널리즘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참 또 놀랐던 것이 개표 결과 또 출구조사 분석을 좀 일단 해봐야 되는데 출구조사 이번에 반응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난리법석을 들거든요. 이렇게 나온 결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전 여론조사들은 상당수 조사들이 한 3, 4%, 5%라도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앞서는 걸로 나온 게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안철수 효과, 단일화 효과와 이제 부동층 그렇죠. 마지막에 이준석 대표가 말했듯이 한 10%까지도 차이가 나요. 이제 그런 예상도 있었죠. 제 생각으로는 동료 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렇죠. 동료 차원에서 앞서가자. 예,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 후보 진영과 상대방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의욕을 꺾기 위해서 투표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의욕을 꺾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약간 과장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쫓아오는 그 추격의 예봉이 끊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이만큼 이기니까 불안감도 조성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후보 캠프, 상대 후보 캠프의 불안감 조성, 그리고 또 이제 의욕 저하, 혼비백산, 그리고 투표율 하락, 이런 것들을 동시에 노렸겠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 반대 효과가 더 크지 않았나. 사실 투표율과 관련해서는 서로 반대의 효과가 이제 상존하는데 상대방을 투표를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우리 쪽 지지자들의 투표를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분노가 나오도록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상대방에 사실 대개의 경우에는 이렇게 앞서가더라도 당 지도부에서는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 분이라도 더 나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기존의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이 앞서가고 있다고 해도 진짜로. 위기다. 결집하자. 위기다. 이러다가 진짜 정권교체 못한다. 여러분들이 열망하는 정권교체가 어려우면 한 분이라도. 근데 반대로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3명이 모자라다고 그랬나요? 마지막에. 3명이 모자랍니다. 그런 식으로 도와달라. 그런데 이쪽에서는 우리 한 10%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래? 그런데? 그러면은 날씨도 좋은데 어디 아침부터 놀러 갈까? 그 정도만 안 해도 9%도 이기면 되지 뭐. 그렇죠. 나 하나 안 해도 여유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제가 이 얘기하면 이것도 데이터를 보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사전 여론조사에서 사전 투표가 이번에 36.93%. 36.9%. 그러니까 그 정도 나올 거라는 거는 예측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지난주에 예측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전 투표율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조금씩 기록 경신할 거라.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여론조사에서 사전 투표 하겠냐라고 물어보면 33 내지 35% 정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 상당수 여론조사에서. 그래서 이걸 보니까 33%, 35%만 나와도 이미 지난 대선 26%보다는 훨씬 높아지는 거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36%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여론조사보다도 더 많이 응답을 한 거죠. 그렇네. 더 높아진 거네. 더 높아진 했죠. 그러면은 반대로 본투표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몇 프로였냐? 그러면은 이게 36%면은 이게 여론조사 35%면은 이쪽에서는 투표 안 하겠다는 분 한 10% 정도 빼면 한 55%? 이 정도가 본투표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덜 한 거죠. 그렇지. 실제로는 본투표.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하겠다는 분들은 여론조사에서 잡힌 것보다 더 많이 했고, 그렇죠. 본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여론조사에 잡힌 것보다 더 적게 했어요. 그래서 본투표와 사전 투표 한 분들이 비중이 거의 비슷했죠. 전체적으로 77.1%였으니까 총 투표율이. 그럼 이준석 대표가 막말을 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 전략은 안 좋았다. 막말까지는 아니고. 막말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별로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도움을 안 주는 거 아닌가라는 그 판단을 하고. 좀 떼치떼치 해야겠네요. 네. 자,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서울이었다. 서울에서 31만 표를 이재명 후보가 쳐. 근데 전체 격차가 24만 7,077표거든요. 서울에서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재명 후보. 사실 놀라운 일이죠. 네? 놀라운 일이죠. 지금까지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네. 이번 대선까지 8번 직선 8번 저기 대선이 8번 있었죠. 예. 이번 빼고 이전에 7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다 이겼다. 이명박 후보 때는 이명박 MB가 이겼네. 그때는 서울시장 한 사람이니까. 심지어 뭐 서울시장하고 워낙에 네. 이제 압도적으로 아. 이쪽이 이제 앞섰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뭐 서울, 인천, 경기 다 이겼죠. 그래서 심지어 수도권 지역주의라는 말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를 빼고는 6번 다 졌어요. 보수 정당이. 그래서 사실 서울의 이 어떤 진보 성향 이거는 굉장히 견고하고 역사가 있어요. 굉장히 견고하고 역사가 있는데 사실 그게 허물어지기 시작한 게 작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LH. 네, 뭐 허물어졌죠. 허물어졌는데 그 여파가 뭐 이번 대선까지 이제 온 거다. 뭐 그래서 서울에서 그 정도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박근혜 대통령과 붙었을 때 이겼어. 문재인 서울에서 이겼어요. 이겼는데도 졌잖아요. 그럼 민주당은 서울이 민주당은 철옹성이네. 그렇죠. 원래 철옹성이었죠. 근데 이번에 대선으로만 봤을 때는 네. 상당히 그 놀라운 그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이 윤석열 당선인이 한 놀란 건 딱 놀랐고. 네.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이거야 뭐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민심이 뭐 가장 이번에도 보면은 강남 사구하고 뭐 이쪽 그 용산 뭐 이쪽 이쪽 14개 구에서 이겼는데 그러니까요. 다 그 나머지 11개 구하고 그 차이가 좀 있죠. 종부세나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온도 차이가 있는 지역에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25개 구에서 다 이겼죠. 그렇죠. 25대 빵이었죠. 25대 빵이었고 저 2018년 지방선거 때 서초구 빼놓고는 그렇죠. 다 민주당이 다 이겼죠. 뭐 24대 1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14대 11로 역전이 됐죠. 야, 여하튼 이번 대선을 보니까 또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게 이른바 MZ세대 젠더 갈등. 그 20대 30대 여성들이 막판에 이재명 쪽으로 돌아서 출구조사 보면 이건 뭐 때문입니까? 돌아섰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해석이 여야. 그리고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서 막 이준석 대표가 막 돌멩이를 맞는데 막 여러 돌멩이를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유 있게 뭐 10% 차익입니다. 뭐 남녀 갈라치기, 여성가족부 폐지. 저는 첫 번째로 그 국민 내부에서 이제 그거는 20대 남녀 갈라치기 안 했으면 이거보다 더 이겼을 텐데 너무 그 좀 성급하게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내부적인 비판이 막 나와요. 뭐 내부적인 비판은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겼는데 책임론이 나오는 건 그건 좀 어색하죠. 이긴 당의 대표가 더군다나 5년 만에 대한민국 그 선거 역사 처음으로 5년 만에 이걸 정권 교체를. 어쨌든 이겼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약간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민주당 쪽에서 뭐 일부 의원들이 자기 이름 내걸고 인터뷰하면서 이준석 잘못했다. 의원 뭐 효과 없었다. 아니 이제 물러나라. 근데 이긴 정당 대표 보고 물러나라고 한 건 제가 보다 처음 봤어요. 진 쪽에서. 그 얘기는 뭐냐? 민주당이 진 거에 대한 반성이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성 안 하고. 근데 이대녀가 많이 투표했으니까 너는 사퇴해라. 그 논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2012년 대선 때 20대 여성에서 지금보다 문재인 후보 득표가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았어요. 그래요? 네. 지금은 이제 지금 이번에 58%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득표가. 근데 그때는 거의 70%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사실 이대녀의 이쪽 진보정당 지지가 한 10%포인트 줄어들었어요. 사실. 줄어들었는데 그럼 본인의 그 야당 입장에서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줄어든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대녀가 많이 찍었으니까 너 사퇴라고 얘기한 건 데이터에 기반한 얘기도 아니에요. 좀 뭘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데이터를
홍 기자님 말씀하신 이런 전후 사정을 민주당이 알까요? 모를 수도 있죠. 그리고 특히나 또 놀라운 거는 2012년 대선 때는 이대남도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가 거의 70% 가까이 됐어요. 이쪽은 30%도 한 30%도 될까 말까요? 박근혜 5년 전에 10년 전이죠. 10년 전. 10년 전에. 근데 그게 2020년 대선 지방선거까지도 이렇게 가요. 총선까지도.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이게 쭉 흘러오면서 이대남은 완전히 거꾸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대녀는 정치적 성향이 어느 정도 남아있죠. 어느 정도 남아있긴 한데, 그러면은 이대남이 이렇게 완전히 거꾸로 바뀐 거에 대해서 그 진보 정당 입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자성을 하고 전망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이대남이 거꾸로 돌아선 거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 안 하고 이대녀가 우리를 지지했으니까 너 사퇴해라. 졌으면 진 만큼의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반성 실종이거든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지금 7.3%포인트 0.73. 0.7%포인트 차로 졌잖아요. 배고파서 그러신 거죠? 제가 볼 때는 딱 0.7%만큼만 반성한 것 같아요. 첫날. 홍 기자님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호남 공들이기 이준석 대표가 많이 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바로 달려간 곳이 호남이에요. 광주에 가서 윤석열 당선인은 뭐 호남을 간다든지 이러진 않았거든요. 호남 공들이기로 했는데 효과가 있었던 겁니까? 당연히 있었죠. 역대 최고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 10.5%인데 호남 뭐 광주 전남 합쳐서 이번에는 12.3%인가? 그러니까요. 전국은 한 14%. 네, 그렇죠. 같아요. 그 기록을 뛰어넘었잖아요. 그 기록을 뛰어넘었으면 그거는 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고 또 기존의 서진 정책이 이제는 어떤 이제 중요한 한 발자국을 내딛었다. 경진이 아니라 이준석의 서진 전략이죠. 이런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홍준표 기자, 홍준표 아니에요. 홍영림 기자께서, 저도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왜 홍준표 대표 이름이? 자, 홍영림 데이터 저널리즘 조선일보 팀장님, 여론조사 대기자와 함께한 여론보수. 자, 대선 결과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재밌었다면 재밌었죠. 이렇게 재미 없을 수가 없어. 자, 구독 꽉꽉꽉. 네. 봉인을 하셔가지고 사전 구독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론보수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